한국교회 총연합이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12일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새해 들어 새벽기도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는 새벽기도회 역사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한국기독교의 출발점이 된 인천 제물포의 한 장소에 세워진 교회에 국내외 성도와 목회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른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가 국회 앞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2일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희망의 새해, 예배 침체를 회복하고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과 함께 2023년도 새 회기를 시작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12일 오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할애회에 앞서 진행된 감사 예배는 한교총 송홍도 공동대표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공동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요셉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 총회장은 팬데믹과 경제 악화 등 위기의 시대 속에도 주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교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 대한민국 대전망에서는 다중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할애회에선 한교총의 창립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김선규 목사, 이성희 목사 등 한교총의 태동을 함께한 7명의 전현직 교단 지도자들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한교총은 또 이날 국회 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국회 조찬기도회의 지도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 목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백광식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을 이끌게 된 이영훈 대표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만 8천 교회 1132만 성도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큰 은혜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여 부흥하는 부흥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저출산과 기후위기, 남북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갈등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반기독교적 법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문화 보존을 위한 법률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차별금지법 등 생명을 경시하는 법률에 대한 반대 운동도 우리가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평양 심장병을 비롯해서 나무 심기 영유아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종교문화유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교사 전기 일부가 출간된 데 이어 올해 6권이 추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한교총은 이달 13일 전자책 2북에 이어 오는 2월 선교사 전기 오디오북과 관련 영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사단법인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12일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 및 지인을 말하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선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일본의 자살 유가족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라이프호프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해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의 현황과 정책 방향 그리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자살 사별자 단체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의 강명수 운영진은
자살 유가족이 바라는 지원 사항에 대해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자살자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인 중 적어도 6명에서 10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들의 회복을 돕는 일련의 활동들, 즉 사후 개입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사후 개입은 자살 후의 회복을 촉진하고 자살 행동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자살 유가족을 위한 자살 유가족과 함께 자살 유가족에 의해서 발전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사후 개입이라고 합니다. 사후 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좀 낙인에 대한 개선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이구상 본부장은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민간 중심의 사후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유가족 지원 단체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가 주도의 사업의 유족 서비스보다는 민간 중심의 또 유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료 지원 체계 안에서 유족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일본 자살 유가족 지원 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임 이사는 2006년 자살 유가족 덕분에 제정된 자살 대책 기본법 이전에는 일본 민간단체 활동 이외에는 자살 유가족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2015년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살 유가족 교류회가 열리게 됐고 그 이후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갖춘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자살 대책 기본법 제정과 그 이후에 그 자살 대책 조직 기구를 만든 걸 주도한 것, 그것이 바로 자살 유가족들이다라고 생활고로 인한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유가족 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편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살도 하나의 죽음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상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나라에서 유가족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오프는 앞으로도 자살 유가족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기도인데요. 이 새벽기도는 매우 성경적이면서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한동안 주춤했던 새벽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한 새벽기도에 대해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리 잡은 특별한 문화 새벽기도. 첫 새벽기도회는 1907년 한국인 최초의 목회자 중 한 명인 길선주 목사가 평양 지역의 부흥을 위해 몇몇 사람들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가 점차 많아지면서 매일 새벽 모이는 인원은 400명에 달했고 공식적인 새벽기도회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3년 동안 주춤했지만 새해를 맞아 다시 새벽기도가 활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매일 새벽 12,000여 좌석의 성도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현교회에는 매일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성도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현교회 성도들은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느낄 수 있는 은혜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자기의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나의 의지를 죽이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아침 시작부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현교회 한상욱 담임 목사는 교회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 제자를 만드는 곳이라며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평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거나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새벽 기도회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한 지 25분 만에 조회수 1,800회를 기록했습니다. 1,80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시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새벽 기도회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10,000회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찬양, 설교는 물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전문가 윤영훈 성결대 교수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문화와 맞물려 토착화된 새벽 예배 문화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 훈련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공예배로 정착하면서 많은 교회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죠. 각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에 맞춰서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축적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교회의 침체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새벽 기도의 회복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제도약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 수는 최대 1,2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현재에 와서는 코로나 등 여러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흥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규모가 된 한국교회 출발점은 어땠을까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입국했던 선교사들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습의 거대한 바위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흑백의 오래된 사진에서 보이는 바위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바위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1885년 제물포에 위치한 이 바위를 밟고 공식적으로 고종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조선에 들어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세례를 통해 한국 교회의 출발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기념탑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유물과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해주는 기념탑 교회 박철호 담임 목사는 한국 교회의 출발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감격하고 돌아간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또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의 시작에 대해 알기 위해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1년에 700여 명이 다녀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선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선양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될 일이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범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방문한 한 목회자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밟은 바위를 보며 울컥한 마음과 함께 초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 와서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진짜 부흥이 뭔가? 첫 번째 마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첫 번째 자리에 와서 진짜 부흥은 이런 것이 아닌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박 목사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처음 밟으며 했던 기도는 이미 이뤄졌다며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초심을 찾고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한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는 이곳은 역사적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조선의 첫 발을 내디딘 바위 앞에서 굿TV 뉴스 장희현우입니다. 오른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육문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격주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 목사가 나서 차금법 입법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항의 전화를 하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그 의견을 좀 표출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좀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최건호 증경총회장이 87세를 일기로 지난 10일 별세했습니다. 최 목사는 1967년 제22회 기성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교회의 교육과 연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도봉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시작했으며 성광교회와 충무교회에서 시무했고 2006년에는 충무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또한 교단 정치에도 참여하며 39회기 총회장에 올랐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장, 국가조창기도회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12일에는 입관예배가 진행됐고 천국 환송예배는 13일 충무교회에서 교단장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미래 목회포럼이 12일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매년 설날과 추석을 맞아 어려운 고향교회를 방문해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고향교회와의 자매결연, 고향교회 목회자 강사 초청, 목회자 사택 리모델링 봉사, 낡은 종탑 교체, 고향교회 감사원금 드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이동규 목사는 캠페인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대한 관심의 증폭 효과가 있다며 농어촌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군이 전시의 초소형 군지위성을 임차해 활용하며 대북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2일 군은 전시시 유럽의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군지 위성 전문 업체로부터 위성을 빌려오기 위한 협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군지 위성 운용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동, 핵시설 주변의 인력 물자 이동 현황, 탄도미사일 액체 연료 주입 정황 등을 실시간에 가깝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군이 초소형 SAR 위성 임차를 검토하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 철원군의 양동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철원 동성읍 농장의 돼지 4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농장 돼지 1976마리를 살처분하고 인접한 농장의 돼지 1284마리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 수렴 과정인 정부 주도 공개 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피해자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뒤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당초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지만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또 광주 지역 피해자 지원 활동 모임 대리인단도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며 전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재단 주도로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10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동전이 가득 담긴 20kg용 LPG 가스통을 전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7년간 모은 동전이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10원짜리였으며 총 18만 8,310원이었습니다. 김태도 상장동장은 한파 속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어르신의 귀한 뜻을 받들어 기탁해주신 성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0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정도로 세계 성장이 둔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이유로는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1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으로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최근 방역 관련 정보를 이전보다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최근 지난달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주간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망자 수는 실상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주간 현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648건이라 알렸지만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은 사망자 규모가 하루에 1만 명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른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는 중국의 집계 방식 때문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후 비상대응팀장은 중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완전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선 학교폭력 문제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타이더글로리라는 해시태그가 달리며 학교폭력 고발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급생, 자폐증을 가진 학생을 괴롭혔던 의혹이 제기되자 유명인들은 줄줄이 해명과 사과에 나섰습니다. 더글로리는 이달 초 기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에 올랐으며 태국 넷플릭스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250mm 이상, 남해안으로도 100mm가 넘는 장마철 못지않은 큰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과 대구 14도, 제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과거 실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번 학폭의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드라마상에서 그려지는 장면들이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사명처럼 알려야겠다는 작가의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